여러분, 혹시 길에서 자신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어른들 말씀에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벤츠 탄 쌍둥이 언니가 제 인생의 로또인 줄만 알았거든요. 나의 얼굴을 훔치고, 나의 인생을 훔치고, 마침내 나의 심장까지 노렸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칼을 빼든 또 다른 나. 눈물로 시작해 핏빛으로 끝난 3일간의 기막힌 동거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기를 좀 보세요. 저기 땀을 뻘뻘 흘리며 칼국수 반죽을 밀고 있는 여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순자 씨입니다. 올해 68빈 순자 씨는 시장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분이죠. 손마디는 굵고 얼굴에는 고생한 주름이 가득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소녀처럼 맑으시답니다. 그런데 오늘 순자 씨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 오후였어요. 시장 바닥은 푹푹 찌는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콩나물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어 쳐다봤죠. 아이고, 저게 뭔 차요? 여기 시장 골목에 웬 저런 비싼 차가 들어온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는 그곳으로 칠흑같이 검고 번쩍이는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벤츠였죠. 먼지 풀풀 날리는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물건 같았습니다. 차는 하필이면 순자 씨의 좌판 바로 앞에 멈춰 섰어요.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나 저 비싼 차에 콩나물 국물이라도 튈까봐 겁이 덜컥 났거든요.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순자 씨의 귀에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걸까요? 차에서 내린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에 알이 굵은 진주 목걸이, 그리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명품 구두까지. 누가 봐도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부잣집 사모님, 최영숙 씨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숙 씨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엄마, 이게 뭔 일이여?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나? 저 여자, 눈이며 코며 입이며 어째 나랑 저렇게 똑같이 생겼다냐? 거울을 갖다 놔도 저렇지는 않을 것인데. 다른 게 있다면 나는 쭈글쭈글한 시래기 같고 저 여자는 잘 닦아놓은 사과 같다는 것뿐이여.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또 있었단 말여. 영숙 씨 역시 순자 씨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짓던 입가에 경련이 일듯 떨림이 스쳐 지나갔죠. 두 여자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마주한 두 개의 얼굴. 하나는 흙먼지 묻은 얼굴이고 하나는 고운 화장품 냄새가 나는 얼굴이었지만 그 밑바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너무 놀란 순자 씨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다듬어 놓은 콩나물 바구니를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콩나물. 이게 얼마친디.
와르르 쏟아진 콩나물들이 영숙 씨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벤치고 나발이고 당장 1,000원 한 장이 아쉬운 마음에 허겁지겁 바닥을 기며 콩나물을 줍기 시작했죠. 아이고, 사모님 죄송해요. 내 정신 좀 봐. 옷은 안 버리셨나 몰라. 순자 씨가 콩나물 줄기를 머리에 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영숙 씨는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아주 묘한 표정으로 순자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사람처럼, 아니, 어쩌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영숙 씨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순자 씨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세탁비 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보게 될 것 같네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은 시장통을 빠져나가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순자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수표는 순자 씨가 한 달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었죠. 하지만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돈보다 더 큰 충격이 회오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될 거라니? 저게 무슨 소리래? 그나저나 저 여자 아까 나를 보면서 웃는데 왜 내 등골이 오싹해지는겨? 꼭 저승사자가 명부 들고 찾아온 것 마냥 기분이 묘하네. 아니지, 아니요.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다니께. 에휴, 콩나물이나 씻자. 순자 씨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 귀부인이 꿈속에 나타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으니까요. 순자 씨의 평온했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날의 소동이 있고 나서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순자 씨가 여느 때처럼 시장 좌판에 앉아 팔을 다듬고 있는데 웬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며칠 전 그 사모님의 비서라고 하더군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믿기 힘든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순자 씨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검사는 무슨 놈의 검사요? 내가 무슨 죄 졌어? 하고 소리를 빽 질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걸 막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평생을 고아로 핏줄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순자 씨였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주었죠.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10년 전 며느리 볼 때 입으려고 샀다가 한 번도 못 입은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에 물도 묻혀 빗어 넘기고 분도 뽀얗게 발랐지만 쭈글쭈글한 주름살은 가려지지가 않아서 한숨을 푹 쉬었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방 안의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은은한 검은고 소리가 들리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들 앞에는 영숙 씨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순자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순자 씨 앞으로 스르르 밀어주었는데요.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관계 성립 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순자 씨의 눈앞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식모살이 시장통 장사치로 살면서 너는 근본도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거죠. 세상에나 99.9%라니. 이게 꿈이 아니었어. 나한테도 언니가 있었어.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 늙어 죽기 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영숙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순자 씨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순자 씨는 마치 솜니불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순자야, 내 동생 순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 피난길에 너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가슴치며 사셨어. 영숙 씨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고운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자 마음이 짠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이렇게 천하게 늙었는데 언니라는 사람은 저렇게 곱게 늙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순자 씨는 영숙 씨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 안은 두 할머니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너무 기쁘거나 슬프면 상대방의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파묻고 엉엉 우느라 미처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언니 살아줘서 고마워라며 품에 안길 때 영숙 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빛났다는 사실을요. 영숙 씨는 순자 씨의 등을 토닥이면서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문 밖으로 나갔죠.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를 이룬 뒤 영숙 씨는 눈물을 싹 닦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내가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너 그 지긋지긋한 시장 일도 당장 그만둬. 내 옆에서 호강만 해. 순자 씨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호강이라니, 내 팔자에 호강이라니. 하지만 눈앞에 있는 핏줄이 저렇게 든든한 언니가 하는 말이니 믿을 수밖에요. 달콤한 유혹은 그렇게 순자 씨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호강이라는 게 순자 씨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일까요? 영숙 씨가 건넨 따뜻한 밥 한 끼가 사실은 쥐를 잡기 위해 놓은 치즈 조각이었다면 어떨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숙 씨가 비틀거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흑,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순자 씨가 놀라서 부축하자 영숙 씨는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늙으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네. 순자야, 너는 건강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안부를 묻는 것 치고는 영숙 씨의 눈빛이 너무나 집요하게 순자 씨의 얼굴을, 아니 몸 전체를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도축업자가 고기 등급을 매기는 듯한 그 시선.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자매는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순자 씨를 자신의 집, 아니 성과도 같은 펜트하우스로 초대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 5층짜리 연립주택도 올려다보며 살던 순자 씨가 구름도 쉬어간다는 50층짜리 펜트하우스에 입성하는 순간을요. 영숙 씨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순자 씨의 입도 떡하니 벌어져서 다물어지질 않았죠.
바닥은 번쩍번쩍한 대리석이 깔려 있어 밟기도 미안할 지경이었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시장통 전구 10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눈이 부셨습니다. 순자야,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편하게 있어. 영숙 씨는 마치 자기 안방 드나들듯 또각또각 걸어 들어가는데 순자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들고 까치발로 종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저 하얀 바닥에 때라도 묻힐까봐 겁이 났던 거죠.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다리가 후들거려 창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소파 귀퉁이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답니다. 순자는 세상에 사람이 이런 데서도 사는구나. 여기는 공기부터가 다르네. 돈 냄새가 이런 건가? 평생 멸치 비린내만 맡고 살았는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몰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죽을 때가 다 돼서 저승 가기 전에 보여주는 맛보기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신데렐라 할머니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순자 씨를 데리고 최고급 스파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피부가 너무 건조하세요. 관리사가 순자 씨의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등에 비싼 오일을 바르며 안타까워했죠. 순자 씨는 벌거벗고 누워 남이 내 몸을 씻겨주고 주물러주는 게 영 어색해서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거기는 간지러워. 내가 때밀이 수건으로 박박 밀어야 시원한 뒤 이렇게 미끌미끌하게 문대서야 원. 순자 씨의 투박한 말에 관리사들이 킥킥 웃음을 참았지만 영숙 씨는 옆 침대에 누워 우아하게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냥 즐겨, 순자야. 넌 그럴 자격 있어.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순자 씨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말이죠. 다음 코스는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가격표도 안 보고 옷을 이것저것 골라 순자 씨에게 입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순자 씨는 더 이상 시장통 칼국수 할매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으니 영락없는 부잣집 사모님 태가 났죠. 하지만 순자 씨가 몰래 뒤집어 본 가격표에는 0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 돈이면 우리 가게 1년 월세요. 안 사, 안 사. 이거 당장 벗을겨. 순자 씨가 기겁을 하며 옷을 벗으려 하자 영숙 씨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입어. 내가 사주는 거야. 내 동생이 이 정도도 못 입으면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자존심이라니. 순자 씨는 그 말에 꼼짝 못하고 옷을 입은 채 매장을 나왔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순자 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앞권은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조명은 어두침침하고 접시 옆에는 포크랑 나이프가 전쟁터 무기 마냥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나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어찌 쓴다냐? 톱질하듯이 썰면 되나? 순자 씨가 야심차게 고기를 썰려고 힘을 주는 순간 탱 하는 청명한 소리와 함께 포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포크는 우아하게 물을 따르던 웨이터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순자 씨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홍당무가 된 순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총각 미안해. 내가 칼질은 무 썰 때만 해봐서 이놈의 고기가 왜 이리 질겨. 그 순간 얼음장 같던 영숙 씨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호호, 순자야, 너 정말 재밌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웃어. 영숙 씨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자 순자 씨도 머쓱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언니가 저렇게 좋아하니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여러분, 즐거운 식사 시간에도 어둠은 숨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허겁지겁 고기를 먹는 동안 영숙 씨는 자신의 접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 순자 씨가 먹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죠. 그리고 가끔 핸드백에서 약통을 꺼내 몰래 입에 털어넣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언니는 왜 안 먹지? 배가 안 고픈가? 부자들은 이슬만 먹고 사나? 그나저나 이 고기 참 맛나네. 입에서 살살 녹아. 우리 영철이도 이런 거 한번 먹여봐야 하는데. 아참, 나 이제 영철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언니가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했다. 순자 씨는 행복에 취해 그리고 와인 한 잔에 취해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폭신한 침대가 구름 같았죠. 하지만 그 시각 영숙 씨는 잠든 순자 씨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영숙 씨의 얼굴은 낮에 보여준 그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욕망으로 일그러진 아주 기괴한 표정이었죠. 건강해서 좋네. 아주 싱싱해. 영숙 씨의 중얼거림이 섬뜩하게 방 안을 울렸습니다. 과연 영숙 씨가 말한 싱싱하다는 건 무슨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순자 씨의 인생이 딱 그 꼴입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구름이 먹구름으로 변해 천둥번개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폭풍전야는 늘 평화롭다더니 그날 아침 풍경이 딱 그랬습니다. 순자 씨는 호텔 침대보다 더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찌나 눈부신지, 아, 내가 아직 꿈속인가 볼을 꼬집어 봤다니까요. 부엌 쪽에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솔솔 풍겨왔습니다. 순자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로 나갔죠. 식탁에는 그림 같은 브런치가 차려져 있고 영숙 씨는 우아하게 가운을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니, 순자야? 어제 와인을 좀 마셔서 속은 괜찮고? 영숙 씨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얼굴색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밀가루를 바른 것처럼 창백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순자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언니야말로 어디 편찮은 거 아뇨? 얼굴이 백지장 같네. 내가 북어국이라도 시원하게 끓여줄 걸 그랬나 봐. 순자 씨가 걱정스레 다가가 의자에 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영숙 씨가 컵을 들어 물을 마시려다가 손을 심하게 떨더니 갑자기 쿨럭 하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으윽, 컥! 영숙 씨의 입에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선명한 핏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번져나갔죠. 순자 씨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언니, 이게 뭔 일이요? 피가. 순자 씨가 허둥지둥 휴지를 뽑아 입을 틀어막았지만 영숙 씨는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영숙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우아하고 고고하던 사모님이 순식간에 시들해진 꽃처럼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엄마, 사람 살려. 언니 몸이 왜 이리 불덩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보고 옷 입어보라며 웃던 사람이 왜 이러는겨? 안 돼, 안 돼. 나 이제 겨우 언니 찾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되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순자 씨는 넋이 나간 채 응급실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살 때는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가 순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벤츠니 펜트하우스니 다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순자 씨에게 필요한 건 오직 언니의 숨소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간암 말기.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고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기껏해야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시한부 선고였죠.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걸 순자 씨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영숙 씨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순자 씨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죠. 언니, 놔두고 가지 마. 우리 이제 막 만났잖아. 60년 만에 만났는데 벌써 가면 나는 어쩌라고. 영숙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순자 씨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그 말은 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구원의 동아줄처럼 박혔습니다. 순자야, 나 살고 싶어. 돈도 많고 이제 너도 찾았는데 이렇게 죽기 싫어.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없니?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하고 애처로워서 순자 씨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너의 간을 달라는 뜻이 숨겨져 있었지만 순자 씨는 그 순간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살고 싶대잖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해야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식들도 다 커서 제 밥벌이 하니까 괜찮아. 근데 언니는 너무 불쌍하잖아. 저 많은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내간 그까짓 거 떼어주면 그만이지. 하나 떼어줘도 산다는데 언니 살리는 셈치고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여. 순자 씨는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 간이라도 떼어줄게. 우리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 간도 딱 맞을 거요. 그러니까 맘 굳게 먹어. 내가 언니 꼭 살릴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영숙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낚싯바늘을 덥석 문 물고기를 보는 어부의 마음이었을까요? 영숙 씨는 순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치고는 꽤나 힘이 들어간 악력이었죠. 순자 씨는 자신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받기만 하고 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그 병실 문 밖에서 비서가 싸늘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네, 회장님. 작업 끝났습니다. 네, 바로 동의서 작성하게 하겠습니다. 아주 순조롭습니다. 과연 이 수술은 순자 씨의 숭고한 희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일까요? 순자 씨가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으려는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듬뿍 묻혀 수술 동의서 위로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지장. 그것은 마치 순자 씨의 붉은 심장을 꺼내놓은 것과 다름없는 서약이었죠. 의사는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대단한 자매이시네요.
라며 고개를 숙였고 영숙 씨는 병실 침대에서 순자 씨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응? 순자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죠.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말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언니 미안해할 거 없어. 내 몸 뚱아리 하나로 언니가 산다면야 내간 반쪽이 대수여. 우리 영철이 장가갈 때 혼주석에 언니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앉아주면 나는 그걸로 좋게. 이제 나도 든든한 백이 생긴 거잖아. 수술은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병원 특실의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적막했죠. 순자 씨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낸다는데 아무리 강심장인 순자 씨라도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술이 잘 끝나서 언니랑 오순도순 살 생각에 설레기도 해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아이고 목 타라.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숙 씨가 깰까봐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가며 병실 밖 정수기로 향했죠. 시원한 물을 한 컵 들이켜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는데 그 틈새로 낮게 깔린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잠든 줄 알았던 영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니? 지금 통화 괜찮아. 순자 씨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픈 사람이 이 새벽에 변호사라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던 순자 씨는 이어지는 영숙 씨의 말에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수술 동의서? 아까 낮에 찍었어. 늙은 게 눈치는 드럽게 없어서 다행이지 뭐니. 그냥 불쌍한 척 좀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려주니까 좋다고 자기 간을 내주네. 아주 순진에 빠졌어. 순자 씨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우리 언니 목소리가 맞나? 낮에 미안하다, 고맙다 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심지어 비웃음기까지 섞인 목소리. 순자 씨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끝나면? 야, 내가 미쳤니? 그 냄새나는 시장 할망구를 내 집에 들이게? 엮이기 싫으니까 적당히 처리해. 요양원 제일 싼 데로 알아보고 거기로 바로 보내버려. 콩나물 값이나 좀 넉넉히 쥐어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걸. 유산? 꿈도 꾸지 말라고 해. 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천한 것한테 흘러가. 순자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지만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죠. 벽을 짚고 주저앉은 순자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을 저미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나를 동생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해? 내가 시장통에서 썩은 배추 골라내는 귀신인데 정작 내 눈앞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인간은 못 알아봤구나. 핏줄? 가족? 다 개소리였어. 저 여자는 내 간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벤츠 태워주고 고기 사준 게 다 내 간값이었어? 콩나물 값이나 쥐어줘서 보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병실 안에서는
영숙 씨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수술 잘 되면 보너스 줄게. 끊어. 통화가 끝난 후 병실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주저앉은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옷소매로 거칠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노려보았죠. 조금 전까지 순한 양 같았던 순자 씨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60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도끼 가득한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껍데기만 보고 호구로 봤다 이거지? 오냐, 내가 그 호구짓 제대로 한번 해줄게. 근데 언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여. 내 간이 좀 비싸거든. 순자 씨는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단 5시간. 과연 도끼를 품은 순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순자 씨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봤자 돈 있고 빽 있는 저들이 경비원 불러서 쫓아내면 그만 아니겠어요? 게다가 치매 노인 취급이라도 받으면 요양원에 강제로 끌려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그래, 니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무시했지? 글자 좀 모르고 브랜드 옷 좀 모르면 어떠냐? 나는 사람 속 냄새 맡는 데는 도사여. 썩은 생선은 아무리 얼음에 재워놔도 비린내가 나는 법이지. 내가 그 냄새를 못 맡고 잠시 돈 냄새에 취했었구나. 내 간을 빼가고 나를 고려장시키려던 그 신보. 내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순자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죠. 병실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영숙 씨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죠. 방금 전까지 전화기로 독서를 내뱉던 그 입술이 얌전하게 다물어져 있는 걸 보니 순자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든 영숙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죠. 거울 속의 자신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처럼 차갑고 소름 끼쳤으니까요. 언니야, 잠이 잘 오냐? 내 간 떼어먹을 생각하니까 꿈자리가 아주 꽃밭인가 보지. 실컷 자더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 꽃밭이 쑥대밭이 돼 있을 테니까. 내가 나한테 준 건 피가 아니라 독이었어. 근데 어쩌냐. 나는 독을 먹으면 더 강해지는 독거미 같은 년인디. 순자 씨는 발소리를 죽여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백화점에서 영숙 씨가 자존심 상한다며 억지로 사입혔던 최고급 실크 정장과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죠. 순자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낡고 무릎 나온 몸빼 바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비싼 실크 정장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맞춤옷처럼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회장 사모님이었죠. 순자 씨는 영숙 씨의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 입술에 붉게 발랐습니다. 시장통에서 쥐 잡아먹었냐는 소리 들을까봐 평생 한 번도 안 발라본 빨간색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순자 씨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박순자는 없고 복수의 화신만 남은 셈이죠. 순자 씨는 자신의 낡은 몸빼 바지를 곱게 개어 영숙 씨의 베개맡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유품처럼 혹은 경고장처럼 말이죠. 그리고 가방 안에 병실에 있던 고급 화장품이며
영양제들을 주섬주섬 챙겨 넣었습니다. 도둑질이냐고요? 에이, 무슨 섭섭한 말씀을. 이건 위자료의 아주 작은 선지급금일 뿐인데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라운딩을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잽싸게 이불을 뭉쳐 사람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는 영숙 씨의 이불을 덮어주더군요. 그러고는 뭉쳐진 이불 쪽을 힐끔 보고는 보호자분도 주무시네 하고 중얼거리고 나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지만 순자 씨는 침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순자 씨는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는 CCTV가 번뜩이고 있었지만 지금 순자 씨의 차림새는 누가 봐도 이 병원 VIP 환자나 보호자처럼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걸으니 아무도 순자 씨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원이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사모님. 예, 수고해요. 순자 씨는 영숙 씨의 말투를 흉내내며 우아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회전문을 나서자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던 그 익숙한 공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선 순자 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 불 꺼진 50층 병실을 올려다보며 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 있어라, 언니야. 내가는 콩나물국 끓여 먹을 때나 쓸 거니까 탐내지 말고. 내 돈으로 산 이 옷 입어보니 따뜻하고 좋네. 내가 나한테 준 모욕감 값이라 치고 잘 입으마. 아, 그리고 쪽지. 그거 읽을 때쯤이면 내 혈압이 좀 오를 텐데 약 미리 챙겨 먹어라. 순자 씨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에게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남대문 시장으로 갑시다. 제일 빨리요. 택시가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입니다. 병원 VIP 병동은 전쟁터 나가기 전처럼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죠. 의사 선생님들은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회진을 돌고 간호사들은 차트를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영숙 씨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오늘만 지나면 그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벗어나 다시 화려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려 잠이 왔겠어요? 박 실장, 순자는 수술 준비 들어갔어? 영숙 씨는 눈 뜨자마자 비서부터 찾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이제 순자 씨한테 굽신거릴 필요도 없으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네. 지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마 벌써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 중일 겁니다. 비서가 깍듯하게 대답하고 보호자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는 거울을 보며 푸석한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세감 받으면 피부부터 싹 갈아엎어야지. 그나저나 그 촌스러운 여자가 겁먹고 도망이나 안 갔나 몰라. 영숙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갔던 비서가 1분도 안 돼서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양반이 넥타이가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허둥지둥하는 꼴이라니.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혈압이 높아? 아니면 그 여자가 돈 더 달래? 그게 아니라 없습니다. 박순자 씨가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의 손에서 거울이 미끄러져 쨍그랑 박살이 났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죠. 뭐, 없어져? 화장실 갔겠지. 샅샅이 뒤져봐.
영숙 씨는 링거 꽂은 손으로 이불을 확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비서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보호자 대기실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텅 빈 침대 위에는 구겨진 환자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주인을 잃은 쓸쓸함을 더하고 있었죠. 그런데 침대 머리맡에 뭔가 이상한 게 놓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무늬,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바지. 네, 바로 순자 씨의 트레이드 마크인 몸빼 바지였습니다. 그토록 영숙 씨가 싫어하고 무시했던 그 바지가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침대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그 여자는 어디 가고 이딴 걸레 쪼가리를 남겨놨어. 영숙 씨가 악을 쓰며 바지를 집어 던지려는데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병원 메모지였죠.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 맞춤법도 틀렸지만 내용은 그 어떤 판사님의 판결문보다 명확하고 준엄했습니다. 언니야, 내 간이 좀 비싸다. 벤츠 한 대로는 어림도 없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께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저승 갈 때도 벤츠 타고 가면 되겠더라. 나는 두 다리가 튼튼해서 걸어 다닐란다. 아, 그리고 콩나물 값은 아껴서 노잣돈이나 해라. 마이너스 동생 순자가 마이너스. 쪽지를 읽어 내려가는 영숙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급기야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으악, 이 미친 할망구가 내 간 내놔. 영숙 씨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당장 잡아와. 경찰 불러. 아니, 흥신소. 애들 풀어. 내 간 훔쳐서 도망간 도둑년이라고 해. 현상금 10억, 아니 100억 걸어. 영숙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날뛰자 옆에 있던 기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혈압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죠.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쇼크 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어 영숙 씨를 붙잡았지만 분노로 눈이 뒤집힌 영숙 씨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그년 잡아서 배를 갈라야 해.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광기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던 영숙 씨는 갑자기 윽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응급실로 이동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긴박한 소리, 비키세요. 하는 고함 소리. 그 난리통 속에 바닥에 떨어진 찢겨진 쪽지 조각 하나가 팔랑거렸습니다. 노잣돈이나 해라라는 글귀가 영숙 씨의 감기지 않은 눈앞에서 선명하게 비웃고 있었죠. 결국 수술실 불은 켜지지도 못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도 산더미 같은 돈도 떠나버린 순자 씨의 마음을, 아니 싱싱한 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그렇게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발이 걸려 넘어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졌다니. 그 무식한 시장통 여자한테 내가 당하다니. 내 돈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안 돼. 나는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염라대왕님은 뇌물은 안 받으신다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는 다시 그 시끌벅적한 남대문 시장입니다.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웠던 순잔의 칼국수 집에 다시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사람 사는 냄새가 바로 이런 거죠. 병원의 그 차가운 소독약 냄새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홍두깨로 반죽을 밀고 있습니다. 탁, 탁, 탁. 도마 위를 때리는 칼질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며칠 전 50층 펜트하우스에서 스테이크 썰다가 포크 날려먹던 그 순자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역시 사람은 제 옷을 입고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빛나는 법인가 봅니다. 가게 안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 기업 회장의 부인 최 모 씨가 불법 장기 이식 시도 의혹과 함께 지병 악화로 위독하다는 소식입니다. 최 씨는 급성간 부전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국수를 후루룩 드시던 손님들이 혀를 찹니다. 어휴, 돈 많으면 뭐해. 저렇게 비명 행사할 것을. 저 사모님 평소에 갑질도 심했다며? 인과응보지 뭐. 그러게 말여. 건강이 최고요. 사장님, 여기 국물 좀 더 줘요. 순자 씨는 텔레비전 화면을 힐끔 쳐다봅니다. 화면 속 자료 화면에는 화려했던 시절의 영숙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걷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순자 씨는 표정 변화 없이 국자로 뜨거운 육수를 듬뿍 퍼서 손님 그릇에 담아줍니다. 아이고, 국물 더 드려야지. 많이 드셔. 이게 보약이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씩씩합니다. 하지만 육수를 붓는 그 짧은 순간 순자 씨의 눈가에 아주 찰나의 흔들림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었다 해도 한나란 씨의 태어난 핏줄의 마지막을 보는 게 마냥 통쾌하기만 하겠습니까? 다만 그 연민조차 사치라는 걸 순자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습니다. 바로 영숙 씨의 화장대에서 가져왔던 그 새빨간 립스틱입니다. 언니야, 거기는 벤츠 타고 가도 못 가는 곳이란다. 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화려한 세상, 며칠 꿈꾼 셈 칠게. 근데 살아보니까 50층 꼭대기보다 여기 시장 바닥이 훨씬 따뜻하더라. 너는 돈으로 사람을 샀지만 나는 이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 마음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겨. 부디 저승 가서는 욕심 내려놓고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라. 그때 단골인 김씨 할아버지가 가게로 들어오며 너스레를 떱니다. 아니, 박 여사, 며칠 안 보이더니 얼굴이 아주 훤해졌어? 어디 가서 보톡스라도 맞고 왔나? 어머, 오빠도 참. 보톡스는 무슨. 내가 며칠 쉬면서 좋은 구경 좀 하고 왔지. 근데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못 되더라. 김치 하나를 먹어도 맛대가리가 없어서 원. 순자 씨가 호호 웃으며 김씨 할아버지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시장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네요. 순자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그릇을 들고 가게 밖을 내다봅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치열하게 흥정하는 상인들, 뛰어다니는 지게꾼들.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순자 씨의 진짜 배경입니다. 자, 국수 나갑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순자 씨가 외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은 김이 피어오르는 하얀 칼국수 그릇을 클로즈업합니다. 뽀얀 국물 위에 얹어진 투박한 호박 고명과 김가루. 소박하지만 정직한 그 한 그릇이 마치 순자 씨의 인생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 섞인 피는 썩은 물보다 못하더라. 내 핏줄은 여기 이 펄펄 끓는 육수뿐이여. 나는 박순자다. 오늘도 내 힘으로 벌어 내 다리로 서서 사는 진짜 부자 박순자다. 손님들이 국물을 들이켜며 크어 시원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순자 씨의 환한 미소가 화면 가득 채워집니다. 60년 만에 찾은 쌍둥이 언니는 비록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순자 씨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은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오늘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로 들어오셔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